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신성호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 미국 대선 관련한 또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첫 번째 대선 토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도 이미 한번 우리 오늘 나오신 하상헌 교수님을 모시고 올 한 해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어느덧 시간이 이제 중반전을 도달했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이제 5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었고요. 그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하상헌 교수님을 모시고 지난주 대선 토론뿐만 아니고 현재 올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의 중간 점검 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뭐 바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제 저희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저희 시간으로는 아마 금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고 CNN 앵커가 주관하는 첫 번째 대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죠. 첫 번째는 굉장히 딴 때에 비해서 좀 일찍 6월 달인데 벌써 시작이 됐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그거 이전에 지금 나온 토론 담당 당사자 자체가 한 명은 전직 대통령 그리고 당연히 다른 한 분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는데 전직과 현직이 대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아마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 자체로도 뭐 많은 화제를 몰고 온 토론이었는데 물론 그 토론 자체도 그 진행 과정에서 뭐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이거는 참패했다.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재앙이다. 뭐 아니면 뭐 패닉 이러면서 완전히 뭐 지금 민주당 진영 전체가 공포에 휩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고 새로운 뭐 후보를 민주당 내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첫 번째 토론이라 많은 관심이 있었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 토론에 대해서 한번 이모저 한번 주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우리 하 교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아이템별로 하나씩 좀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예전보다는 좀 일찍 열린 게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는 원래는 이제 1960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케네디랑 닉슨 그리고 이제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1976년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11월 선거를 앞두고 9월, 10월 요 이제 2달 동안 대통령 후보들이 3회에 걸쳐서 뭐 서로 다른 형식으로 서로 다른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 후보들도 이제 결정이 되면은 부통령 후보들도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토론회를 갖는 게 이제 관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9월, 10월에 벌어졌던 게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인데 이번에는 이제 6월 말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첫 번째 토론회를 갖게 되었죠.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일찍 갔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제 전당대회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니까는 이미 이제 유권자들이 알 만큼은 아는 상황이니까 뭐 빨리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CNN에서 6월 말에 이제 첫 번째 토론회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학자들이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9월, 10월에 보통 이제 한 3회에 걸쳐 갖고 갖는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즉 토론회 때 잘한 후보가 못한 후보에 비해 가지고 그 선거 날 좀 더 많은 표를 얻는 그런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얻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갖고 연구를 수행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까지 정치학자들의 연구는 9월, 10월에 벌어졌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미하다,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을 지금까지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이제 9월, 10월에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는 유권자들이 이미 마음을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즉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번 후보 토론회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는 판단이 나와도 사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지하는 후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지하는 후보를 여전히 이제 선거 때 찍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토론회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제 6월 말에 가져서 한 넉 달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수행된 토론회이기 때문에 토론회 하기 전에 이제 일부 정치학자들이 이번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예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작 어쨌든 토론회가 시작이 되니까 뭐 저도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목소리도 저도 그걸 생중계로 보긴 봤지만 너무 보기 쉬운 상태에서 또 힘도 너무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 여러 부분에서 제대로 답변도 이렇게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뭐 너무 좀 심각하게 일단 대선 토론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그거에 대한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토론회를 어떻게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우리 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보시면서. 뭐 다른 분들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는 바이든이 참패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원래 토론회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이제 불리한 현안을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회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현안을 토론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을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이제 보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에서 회피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이제 현안이었던 뭐 낙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민주주의 위기라든가 이제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도 이제 공격적인 면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다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스태미나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중간에 말을 흐리거나 문장을 못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말 실수는 뭐 원래도 많은 분이긴 했지만은 또 유별리 더 이제 많았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여러모로 봤을 때 그 토론회에 준비를 잘 했는지조차도 좀 의심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토론회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 혹은 걱정을 했던 것이 이제 그 4년 전 이제 그 토론회처럼 뭐 중간에 이제 말을 끼어든다라든가 아니면은 계속 이제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좀 더 이제 감정적인 면을 보인다든가 뭐 요런 측면이 있을까 이제 걱정하거나 혹은 이제 뭐 이제 예상을 했던 분들이 많은데 사실 트럼프는 뭐 굳이 복싱으로 얘기하자면 좀 아웃복싱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즉 뭐 공격 포인트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침착하게 자기 페이스로 유지를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한테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이번 토론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대선 토론 직후에 뭐 거의 뭐 67% 지금은 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한 70% 정도 되는 국민들이 이 후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되고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 문제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던 건강 문제,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이것이 이제 바이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고,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뭐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한다든지, 이번에도 이제 그게 여실히 드러났고, 아나무인적인 여러 가지 태도,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이제 얼마 전에 또 그 6월 달에 이제 4건의 지금 형사 기소된 것 중에 한 건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는 배심원단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3건도 이제 그래서 뭐 사법 위기, 뭐 약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 뭐 중도 사퇴, 뭐 새로운 후보의 등장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뉴욕 타임즈 사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왜 2024년 나이가 82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도록 민주당에 내버려뒀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현직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말리는 게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82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선 도전을 그냥 민주당에서 허락을 했다라는 게 쉬운 대답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내막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내막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트럼프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바이든만큼 트럼프를 대적하기가 좋은 그런 이제 후보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2020년 4년 전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미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니까 2008년에 오바마라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당시 2008년,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민주당은 이제 그 다음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흑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 같고, 그러면은 일종의 미국 내의 리버럴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흑인 여성이 그 다음 대통령 하는 것, 히스패닉이 그 다음 대통령 하는 것, 심지어 성소수자가 그 다음 대통령 하는 것도 우리 미국에서는 열려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게 이제 한 10여 년 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고 여성 성소수자 혹은 인종소수자가 아닌 후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거의 다, 그 성소수자 아니면은 이제 여성 혹은 여성 흑인 이제 인종소수자 후보들이었던 거죠. 근데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일종의 그 문화전쟁의 백래시로 이제 후보직을 차지하고, 그리고 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백인 우월주의적인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문화적으로 봤을 때 퇴행적인 발언들을 일삼아서 세력을 규합하는 걸 보니까, 저런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인종소수자라든가 아니면 여성을 내세운다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다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2016년에 트럼프한테 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를 대항할 수 있는 적당한 후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바이든이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을 보면 초반에 뭐 바이든은 사실 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 아이오와 그 예비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뭐 크게 선전을 하지도 못했고, 네 번째쯤 진행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 선거에서부터 이제 올라왔고 결국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된 바이든 대통령인데 트럼프를 이기고 2024년에도 트럼프가 나온다라고 하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번 그래도 이겨본 후보가 지금 우리 당에 있는데, 그 후보를 제외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나이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트럼프를 대항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가장 적당한 사람이 바이든인 거고 민주당 내에서 게다가 2020년에 한번 이제 트럼프를 이긴 바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지난주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보여준 그 면모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 친화적인 언론들, 뭐 이제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심지어 이제 사설을 통해서도 바이든이 물러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지금 선거를 한 4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교체를 할 수가 있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아직 안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 선거를 1월서부터 치르긴 했지만 결국 형식적으로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한 4,700명 가량 되는 대의원들이 이제 전당대회에 모여서 결국 이번 우리 2024년 선거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누구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지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에 상관없이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새로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2024년 11월에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미 경선에서 본인의 입에 다 이겼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도 상징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계속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을 몰아내고 당에서 후보를 새로 만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입으로 내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출발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판단을 했을 때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11월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이제 다른 유력 정치인들이 일종의 이제 짧은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고, 예, 그런 후보들을 놓고서는 민주당에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뭐 그런 절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이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들이 물론 언론에서는 계속 바이든한테 물러나라고 하지만은 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들이 지금 계속 내는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는 바이든 해리스 티켓을 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1, 2주일 지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교체 문제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에서 지금 막 직후에 나오는 얘기처럼 그렇게 쉽게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나 후보를 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전당대회가 8월 경에 이제 예, 민주공화 둘 다 공화당은 7월 중순이고 예. 어쨌든 두 분이 아직도 공식적인 후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7월, 8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미 그 전에 경선에서 둘 다 이겼기 때문에 뭐 그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전당대회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걸 추인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뭐 축제 같은 그런 게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선 토론 직후 그 다음 날 또 선거 유세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은 또 막 힘 있게 막 뭐 내가 전날은 좀 감기도 걸리고 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솔직히 잘 토론을 못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또 힘찬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뭐 후보 사퇴 같은 일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도 그 얘기를 한번 좀 나온 것 같은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이
그 전에 오바마 내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통해서 미국 민주당 진영이 이제 진보 새로운 이제 시대 변화 이런 걸 뭐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쪽으로 쭉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백인 남성 위주의 좀 더 전통적인 그 가치관을 대변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됐고 결국 그 전략이 먹힌 것이 됐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너무나 미국 민주주의에는 좀 본인들이 보기에는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더구나 이번에 또 재선이 된다면 아마 미국 내에서는 많은 뭐 공화 민주를 떠나서 좀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은 그 미국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보수화되고 과거로 회귀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우익 뭐 근데 이것이 또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뭐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나타났고 프랑스도 지금 뭐 그 문제로 홍역을 치르면서 또 극우 정당이 지금 다시 전면에 부상하는 게 어제 또 프랑스 선거에서도 드러났는데 이러한 미국 사회의 일련의 변화가 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시고 어떻게 이 트럼프 현상을 그런 면에서는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인기를 얻고 그리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그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에 그 자유무역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본 시골 지역 백인 그 고졸 출신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목소리, 그러니까 즉 소외된 한때 미국의 주류였지만은 이제 지금은 소외되고 무시를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수가 상당히 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유권자들을 이제 동원하는 데에 이제 트럼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약간 반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과거 회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이 지금 미국 내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시계추 움직이듯이 이제 움직일 텐데, 그래서 이제 소수자들의 이제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그런 방향이 꽤 있다가 이제 그게 지금은 다시 이제 반동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균형추가 만들어질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서 한 4년 혹은 이제 뭐 앞으로 8년 동안은 그래도 나름 이제 중도적인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제 영역에 있어서 소수자인 그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로 한다라는 그런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사회문화 현안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이제 그 속도는 이제 과거 한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느리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공화당도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게 이제 미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백인 비율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당장 뭐 국정을 막는다고 해도 백인 비율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화당의 사실은 텃밭이었던 종교적인 신심이 강하신 이제 개신교 신자들의 비율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도 사실 숫자로 봤을 때에는 그 당의 이제 유지를 위해서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소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표심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예, 그 이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기는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방향으로 미국이 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보다 좀 더 이제 과거 회귀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자체도 뭐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세계적인 그 지위 때문에 그것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두 후보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너무나 반대되는 어떤 태도,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동맹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미국 제일주의, 우선주의를 이제 추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가 미국이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되고 그걸 되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세계와 함께 동맹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특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분쟁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뭐 기후 위기 같은 글로벌한 이슈도 우리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굉장히 이 두 입장이 이제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국의 국내 정치, 국내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정세도 굉장히 다른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관측들이 뭐 많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미국 외교 정책을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더구나 이제 한미 동맹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것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원래 대외 정책의 근본은 좀 고립주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지형적인 여러 특수성 내지는 뭐 풍요로운 그런 자연 조건 때문에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골치 아픈 외교를 안 하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살아도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전통이 이제 조지 워싱턴 때부터 내려오는 원래 전통이 있었고 미국이 이제 세계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한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하나의 분수령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맞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이 뭐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건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그 좀 기본이 틀이 좀 바뀌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안보 보좌관을 했던 벤 로즈라는 그 분이 이제 미국의 가장 저명한 포린 어페어스라는 외교 잡지에 최신호의 글을 썼는데 그 내용 자체가 미국이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가 굉장히 뭐 중국, 뭐 러시아 등 그 외 제3 글로벌 사우스로 뭐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그것을 미국 혼자서 이제 다 지배하거나 끌고 갈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내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러우 전쟁이나 뭐 지금 또 막 터지고 있는 중동 이스라엘 뭐 이런 문제 아니면 심지어 아직은 아니지만 또 대만 문제 같은 이런 거가 만약 터지더라도 이게 미국이 이걸 이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크게 번지지 않게 외교를 힘써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역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내 이제 그 국내에서 여론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보수도 마찬가지. 근데 참 한편으로는 좀 역설적인 거는 원래 공화당이 굉장히 미국의 그런 리더십 이런 걸 강조하고 뭐 세계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보면 뭐 그냥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건설하겠다 막 이러고 전 세계에 개입을 하던 게 공화당인데 그 공화당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동맹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러가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 좀 더 뭐 말씀하셨던 노동자 이런 거를 표방하던 민주당이 오히려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이전과는 다른 미국의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이제 뭐 정리를 좀 이제 하자면 결국 여전히 추미애 관심사는 그럼 과연 이제 앞으로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결국 계속 끝까지 이제 선거를 간다면 이제 앞으로 한 11월 5일까지 4달 좀 더 넘게 남았는데 향후 미국 대선 일정이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주요 봐야 될 관전 포인트 내지는 뭐 과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마치
여론조사도 이미 그전에도 뭐 트럼프가 경합주나 이런 데서 조금씩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트럼프가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많은 분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뭐 조심스럽지만 한번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셔도 무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들 그다음에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기기 위한 공식은 여전히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쉬운 상황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라고 알려진 주 중에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만 이기면 그러면 재선에 성공을 하는 그런 이제 공식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애리조나 경합주에서 이기고 심지어 경합주인 네바다에서 이긴다고 해도 사실은 270을 확보를 못 하거든요, 선거인단을. 그래서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이기고 네바다에서도 이긴다고 해도 이기지를 못하는 게 트럼프기 때문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중에서 한 군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구도를 봤을 때는 바이든이 유리한 거는 뭐 토론회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상관없이 예나 지금이나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가 여전히 트럼프한테 지금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의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토론회를 겪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올, 그러니까 7월 초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많이 뒤지는 상황으로 추세가 바뀐다라고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 교체설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계속 올해 들어서 시계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왔고 경합주에서 해왔는데, 토론회 전이랑 후랑 비교해 봤을 때 토론회 후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보여지면은 그때는 이제 바이든이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역으로 토론회 후에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전히 토론회 전과 결과가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그 얘기는 토론회를 보고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좌절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여론조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또 역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바이든 캠프 오히려 모금 선거 기금이 더 오히려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얘기도 있고 예. 그 비슷한 얘기도 지난번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 났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모였죠. 또 최대 선거 자금이 예, 모였듯이 이제 양극화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위기감을 보여주는 느낀 거죠. 이제 민주당 유권자들이 오히려 더 결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봐야 되는 게 7월 초에 한 지금 앞으로 1, 2주 동안 수행될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나 그 토론 전이랑 다르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2020년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을 때의 선거 상황이랑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4년이 지나서 바이든이 더 나이가 많다는 차이도 있지만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 때 치러진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졌던 큰 규모의 축제와 같은 전당대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그리고 2020년에는 유세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82세의 바이든은 2024년 올해 선거는 축제 분위기의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고 그 이후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4년 전에 비해서는 열심히 유세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은 뭐냐면 계속 바이든이 대중에게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지금 2024년 선거인데, 토론회에 보여준 모습이 한두 번 더 반복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좋은 사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바이든이 고령이고 그런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뭐 전당대회에도 최소한의 모습을 드러내고 유세도 열심히 안 다닌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한 선거 환경에 바이든 후보 그리고 바이든 캠프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9월에 다시 2차 토론회를 갖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느냐 이제 요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전당대회 그 7월 달에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이제 부통령 후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네, 그 이제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과연 전당대회에 참여한 그 수많은 인원들이 바이든을 앞에 놓고 four more years라는 얘기를 그 구호를 강하게 외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재선은 좋은데 four more years면 과연 이제 바이든이 보여준 모습으로 저분이 재선을 하더라도 4년을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전당대회에서의 열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요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은 또 지난번 대선에서의 모습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초반에 바이든이 굉장히 밀렸거든요. 아예 뭐 그냥 1, 2, 3등에도 못 들고 저 밑에서 그래서 저도 기억에 그때 바이든이 이제 아예 경선에서 그냥 밀려서 끝났다 했는데 어떻게 하더니 어찌어찌 해서 마지막에 이거 치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후보가 되고 그래도 좀 불안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겨버리는 아주 그것도 큰 득표 차이로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바로 그 다음날 나와서 뭐 한번 좀 힘들 때도 있지만 get back up 이러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면 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서 또 그런가? 근데 과연 그 모습을 진짜 말씀대로 앞으로 4달 동안 그걸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근데 토론회랑 유세는 좀 다르니까 이제 유세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이든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토론회는 주고받아야 되는 얘기고 네, 정보를 계속 이렇게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토론회는 그 세팅 자체가 지금 현재 바이든한테는 그 유리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 예. 어쨌든 앞으로 여전히 많은 선거까지는 4달도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여전히 또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판 일정들이 또 그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지 여전히 변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또 지금 미국 유권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 인플레이션, 뭐 경기, 그다음에 뭐 낙태, 그 외에 무슨 뭐 이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그나마 마지막에 있을 그 또 두 사람 간의 대선 토론도 아마 또다시 한번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정도 아직 경기가 끝났다고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그리고 두 후보 중에 누가 될지는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대선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올해 가장 큰 정치 일정인 것 같습니다. 날로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후에도 저희가 이 미국 대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하상훈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